안녕하세요. 노을쌤입니다. 네, 오늘은 일부 요양보 인폼에서 어제 대상자 이해 파트에 이어서 2장 노인복지와 장기 요양 제도 파트를 개념 정리도 하고 또 문제도 같이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니까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단원에도 1절, 2절, 3절 이렇게 세부적인 목차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사실은 2023년 내용과 크게 바뀌진 않았어요. 그런데 단원명이 좀 변경이 됐죠. 네, 요양보 업무가 이제 요 장으로 아예 다 들어와서 노인복지와 장교양 제도다 이렇게 큰 소단원 하나를 만들어냈는데 일단은 여기도 이론장이에요. 이론장은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될 게 어려운 단어가 나왔을 때 이 단어를 어떻게 좀 쉽게 해석할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을 하시면서 어려운 단어라든지 문장이 보이신다면 메모를 좀 하셨다가 제 영상 강의를 통해서 이해가 되셨다면 그냥 패스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래도 잘 모르겠다. 그럴 때는 반드시 표준 교재를 찾으셔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어려운 단어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회복지가 어떤 거고, 이 복지 개념을 잘 기억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제도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2절 들어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절, 사회복지와 노인복지. 네, 우리가 복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 가지의 뜻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 나름대로 저는 복지가 뭡니까? 이렇게 하면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가장 어떤 기본의 항목들을 충족시켜 주는 거. 네, 저는 그게 좀 복지라고요. 더 쉽게 말하자면 일단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어야 돼요. 생계를 유지하는데 큰 지장은 없이 보장시켜 주는 거. 저는 그게 복지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사회복지는, 사회 구성원들이 이렇게 되게끔 만드는 게 사회복지이지 않을까요? 그러면 또 우리가 사회복지를 좀 구체적으로 더 살펴보자면 취약계층이 먼저 들어갑니다.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이렇게. 예.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는 노인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 복지를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런 사회복지의 가장 기본으로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분야가 있거든요. 그게 지금 여러분 영상 화면에 보이시는 세 가지예요. 하나는 공적 부조고, 하나는 사회보험, 하나는 사회서비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도 시험에 나나요? 네, 납니다. 37페이지 참고에 있는 부분들을 제가 조금 축약해서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공적 부조의 뜻이 어떤 건지, 그러니까 공적 부조하면 머릿속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딱 떠오르셔야지만 돼요. 그래서 생활이 어려운 또 그런 분들에게 어떤 급여를 제공을 해서 최저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공적 부조. 이 단어 뜻은 우리가 이해를 하고 계셔야지만 이거와 관련된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자,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쉬우실 거예요. 늘 들어보셨던 거. 4대 보험. 그래서 국민건강,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여기 하나가 더하게 됐죠? 2008년도부터. 그걸 우리가 지금 요양보호사라는 이 직업군이 만들어 온 계기고요. 노인장기 요양보험.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서비스.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이게 항목이 점점 넓어져요. 공적 부조는 딱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한해서 이제 사회보험은 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죠. 그다음 사회 서비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보건, 의료, 교육, 고용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원하고 있는 국민의 삶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이건 이제 사회 서비스. 그래서 이런 느낌의 단어들을 좀 기억하셨다가 문제를 보고 답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사회복지, 노인복지에서 이제 조금 노인층으로 옮겨올게요. 사회의 전반부를 살짝 봤다면. 네. 그럼 이제 노인복지에서는 노인복지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네, 국제연합이 1991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노인을 위한 유엔의 원칙 5가지. 그러니까 제가 1번부터 5번까지 가지고 왔죠. 많이 어려워하세요. 하나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딱 1번에 들어가 있는 독립의 원칙. 이 또한 어떤 독립인가요? 어떤 참여인가요? 이렇게 단어의 뜻을 좀 풀어가시면서 개념 정리를 해두신다면 조금 이해가 빨리 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제도 파트부터 복지가 어려운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첫 번째는 어느 직군이든 다 어렵습니다. 저도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한 간호사이지만 제가 이 제도가 2008년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이게 잘 몰라요. 예, 지금은 아마도 간호대에, 뭐 의대에, 또는 사회복지사 공부 파트에 이 노인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표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공부를 했다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자격증 소지자들도 어렵고 또 일반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죠. 예, 왜냐하면 생소한 부분이잖아요. 익히 자연스럽게 일상에서 쓰는 용어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예, 단순하게 암기하시지 마시고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해두신다면 예, 시간은 좀 걸릴지언정 자격증을 따고 나서도 예,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외우려니까 암기를 하려니까 좀 어려운 건데 암기는 답이 없어요. 반복적으로. 이해를 바탕으로 반복적으로 봤을 때만 이게 암기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거를 잘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16년 동안은 똑같은 걸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선생님들하고 다른 점이 하나도 없어요. 저 역시 뭐 머리가 좋은 사람도 아니고 이거를 알고 시작했던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르치기 위해 습득했던 방법들을 선생님들한테 전할 수 있는 저만 이제 노하우가 생긴 거거든요. 그걸 사실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이기도 하고요. 네. 자, 그러면 단어들을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쉬운 거부터 갈까요? 네, 거꾸로 가겠습니다. 존엄의 원칙부터. 네. 그럼 존엄의 원칙 5번에 해당하는 건 존엄은 어떤 건가요? 예, 우리가 차별받지 않아야지만 돼요. 그래서 학대나 뭐 이런 걸로부터 차별받지 않아야 되고 또 공정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다면 존엄성이 지켜지는 거거든요. 이런 단어가 나오면 존엄의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것은 잠재력을 개발하는 거예요. 노인들도 잠재력 많습니다. 어찌 보자면 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노인이에요. 많은 삶의 경험을 통해서 예, 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지만 자아실현이 돼요. 잘하는 걸 하고 싶다. 잘하는 게 뭔지 알아야 잘하는 걸 하잖아요. 그럼 잘하는 걸 뭔지 알게 하려면 뭔가 여러 가지 기회들을 접해 봤을 때만 내가 잘하는 걸 찾을 수 있거든요. 그거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어떤 여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해서 어르신이 잘할 수 있고 잠재되어 있는 것들을 꺼낼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자아실현의 원칙이고요. 보호의 원칙은 보호자만 찾으시면 돼요. 어렵지 않거든요. 참여의 원칙은 참여하게 하는 건데 그럼 참여라는 것이 무엇이냐? 통합. 하나가 되셔야 통합이 됩니다. 그리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공해 주셔야만 참여를 할 수 있거든요. 자, 이제 독립의 원칙은 경제적인 독립입니다. 그럼 우리가 경제적으로 독립이 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일정 소득. 예, 그 소득이 노년층에서도 보장이 돼야 되고, 그럼 소득이 있으려면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일을 하려면 직장에 가셔야 돼요. 직장에 가려면 그냥은 안 돼요. 교육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참여하셔야지만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양자 중에 첫 번째 소득에 관련된 내용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소득만 있으면 독립이 되는 거냐? 아니요. 우리나라는 사회보장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평생 살 수 있을 만한 가정이라든지 예, 집이 있어야지만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있으면 경제적 독립입니다. 자, 이 노인복지 원칙은 이런 질문을 바탕으로 한 거예요. 자, 노인분 어떻게 해드리면 복지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랬을 때 노인분들이 5가지 해줘. 그럼 나 저기 복지받는다고 생각할게. 이런 거에 준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지만 다음의 내용들이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자, 그럼 다음 내용 어떤 건지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의 내용은 노인복지 원칙에 준해서 알겠습니다. 이제 예, 질문을 했으니까 답을 들었으니까 응대를 해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노인분들 그렇게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자, 그럼 저희가 그 원칙에 준해서 이러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들로 원칙 5가지를 한번 충족시켜 봅시다. 이런 개념이에요. 예, 그래서 노인복지 그럼 어떤 사업을 할 겁니까? 크게 3가지가 나눠져 있어요. 자,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것들은 암기를 하셔야지만 돼요. 어, 시험 문제가 그렇게 출제하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 중 치매 사업 및 건강 보장 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 중 노인 사회 활동 및 여가 활동 지원에 해당되는 사업 유형은
다음 중 노인복지 및 지원 서비스 사업에 해당하는 유형 내용은 이렇게 문제 출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암기할 수 없다. 누구도 못 풉니다. 자, 근데 많아서 암기가 잘 안 돼요. 그럴 때는 느낌으로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관식 문제를 푸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요양보호사 시험은 무조건 오지선 객관식입니다. 그러니까 딸딸딸딸 암기하지 않아도 이런 내용들은 이런 느낌이야 라는 걸 좀 파악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는 건강, 예, 이게 다 건강에 관한다는 느낌입니다. 여기는 여가에 관한 느낌이에요. 예, 여기는 돌봄에 관한 느낌이고요. 예, 이렇게 포인트 단어들을 조금 뽑아 놓으시고, 그럼 치매 사업 및 건강보장 어떤 건강이냐? 치매 안심센터, 치매 공공후견사업, 노인 실명 예방 사업,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 노인 건강진단. 딱 봐도 건강, 느낌, 뉘앙스가 딱 풍기시죠? 예. 몇 번만 읽으시면 본인 거 됩니다. 두 번째는 노인 사회활동 및 여가. 여가가 뭐지? 여러분 여가가 뭡니까? 취미, 그죠? 네, 그 다음에 뭐 좋아하는 뭐 특기,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네, 이런 사회활동 하실 수 있게. 그 다음에 자원봉사, 경로당, 복지관, 노인교실, 네, 이거 전부 다 여기는 여가예요. 예, 여기 두 가지, 여기까지 여가. 요거는 좀 사회활동에 관련된 이야기들, 그쵸? 그 다음에 돌봄, 어떤 돌봄이지? 예, 맞춤 돌봄. 돌봄 짝 들어갔네요.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서비스. 예, 이분들 돌봄. 독거 어르신 혼자 안 돼요. 장애인도 혼자 안 되고 돌봄을 제공하셔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서비스. 노인보호 전문기관. 학대와 관련됐죠. 그 다음에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결식 우려 노인 무료급식 지원. 예, 딱 제목을 읽으시면 진짜 돌봄과 관련된 내용이긴 하다. 이런 뉘앙스가 풍기실 거예요.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각자의 항목들을 찾아주시고 분류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들을 구분하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좀 구분할 게 많고요. 분류하고 외워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네. 자, 일단은 노인복지시설의 종류가 여러분 표준 교재에 주거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 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 전문기관, 그 다음에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7개나 있어요. 근데 제가 7개를 다 해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잠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예, 일단은 주거복지시설과 의료복지시설을 구분하실 수 있는 차이점의 기준점을 명확하게 잘 잡으셔야 돼요. 다른 거는 안 헷갈려요. 얘네 두 개는 엄청 헷갈려요. 그럼 그 헷갈린다, 혼동이 된다는 게 뭐냐면 양로시설과 노인요양시설의 차이는 뭡니까? 노인 공동생활 가정과 노인유형 공동생활 가정의 차이는 뭡니까? 이걸 엄청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네. 자, 그럼 제가 기준의 차이점 먼저 알려드릴게요. 노인 주거복지 시설은 시작이 노인입니다. 노인에게 이렇게. 예, 그러면 이 세 가지의 노인은 우리나라에서 만 65세 이상이면 노인입니다. 자, 그럼 다음 화면 잠깐만 먼저 볼까요? 자, 여기는 의료복지시설인데 시작이 노인이 아니죠. 노인까지 가려면 앞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 여기도 마찬가지죠. 네, 이렇게. 그러면 앞에 보셨던 주거복지시설의 노인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노인은 다른 노인입니다. 이거를 찾으실 수 있다면 분류가 빨리 되거든요. 네, 혹시 아실까요? 그럼 혹시 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제 공개하겠습니다. 자, 주거복지시설의 노인은 그냥 만 65세 이상만 되시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노인 의료복지시설의 노인은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신 분들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치매 중풍부터 쭉 설명하는 전제 조건 내용들이 등급받기 위한 대상자 선정 조건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러면 그냥 65세 이상인데 예, 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싶다. 나 등급 아직 안 받았거든요. 못 받았어요. 그러면 주거복지시설로 가시면 되고요. 나 노인장기 요양 등급 받았는데요. 그럼 의료복지시설로 오시면 됩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자, 여기까지 분류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주거복지시설을 의료복지시설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셔야 되거든요. 자, 이제 제가 분류를 해드렸으니까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복지부터. 주거복지 시설은 그냥 노인이었으니까요.
네, 이렇게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데 등급 없어도 된다고 했어요. 자, 10명 이상이 안에 입소해서 네, 서비스를 받고 싶다. 그럼 양로시설로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9인까지인데 가정과 같은 작은 환경 조건에서 서비스를 받고 싶다. 그죠? 네, 그러면 노인 공동생활 가정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다음 주거시설을 임대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복지주택을 네, 선생님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시험 문제는 전부 다 이 설명문이에요. 이와 같은 곳은 사회복지시설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이렇게 묻기 때문에 지금 분류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의료복지시설로 갈까요? 자, 의료복지시설은 네,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실 노인이 10인 이상 있는 곳에 가고 싶다. 노인 요양시설로 가시면 됩니다. 자, 등급 받으신 장기 요양 등급 받으신 노인이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에서 서비스를 받고 싶다. 9인 이내가 있는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제 분류가 되셨을까요? 예, 요렇게 정확하게 시험은요, 공통점으로 정답을 찾을 수 없어요. 언제든 시험은 정확하게 구별되는 차이점의 특성으로 찾아야만 답이 보입니다. 네, 자, 그럼 다음에 해당하는 복지시설 볼게요. 다음은 여가복지시설입니다. 자, 여가의 의미, 우리 아까 앞에서 잠깐 사업용 보셨듯이요. 네, 세 가지, 복지관,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여기도 그냥 읽으면 답이 보이는 것 같지만 막상 시험 문제에 얘를 갖다 놓으면 굉장히 헷갈려요. 혼동되고요. 예, 그래서 제가 단어를 뽑아왔어요. 교실부터 보겠습니다. 자, 교실이 어떤 곳이지요? 학습하는 곳입니다. 자, 학습 단어 나오시면 그냥 교실 체크하시면 돼요. 경로당은요, 장소를 제공합니다. 자율적으로. 네, 경로당에서는 경로당 장소를 네, 그냥 제공만 해주고 오셔서 놀다 가시는 어르신들 자율적으로 친목도모도 하고 취미도 하고 작업도 하시면서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장소 제공합니다. 노는 건 마음대로 하세요. 경로당입니다. 자, 복지관은요, 마음대로 안 돼요. 이분들이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세요. 그리고 그 서비스에 맞게 서비스를 받고 가실 분은 하시고, 아닌 분은 그냥 집에 가시고요. 이렇게 자율이 아니라 정보와 서비스를 이미 제공하는 곳은 노인복지관입니다. 세 가지도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구별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재가복지시설은 따로 가져오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도에서 재가급을 설명할 때 한번 나오기 때문에 예, 공통되는 거니까 얘는 통과하고요. 자, 나머지 노인 네, 보호 전문기관. 그래서 여기는 24시간 동안 노인학대를 신고하고 상담 전화를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나중에 노인학대 파트 배우실 때 한 번 더 언급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은 예, 말 그대로 노인에게 일자리 지원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 기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여기도 세 부류가 나눠져 있어요. 노인 인력 개발 기관, 일자리 지원 기관, 취업 알선 기관 이런 식으로 그것도 같이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시험 문제 많이 좀 등장하는 게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입니다. 네, 이곳은 노인 학대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노인분에게 일정 기간에 보호도 하시고 심신 프로그램에 어떤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전담 기관이기도 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호도 하고 숙식도 제공해드리고 심리 상담도 하고 치유 프로그램도 하시고 그 다음에 정신적 치료를 위한 어떤 의료비 지원도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얘는 종종 시험에 출제하기 때문에 같이 우리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가겠습니다. 자, 이제 2절 왔습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 자, 이 파트는 네, 보험이라는 단어를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머릿속에 딱 각인하고 이 내용을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게 보험이란 단어를 자꾸만 놓쳐버리시면 전체 흐름을 파악하기가 어려우세요. 그래서 이게 왜 보험이지? 아, 맞아, 보험이었어. 이렇게 보험이란 단어를 저랑 2절 복습할 때까지 기억하고 계시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 예,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 보험을 운영하는 곳이 있어요. 예, 그게 사업자이고, 그게 보험자이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곳입니다. 거기가 어디냐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동의어예요. 네, 우리 책에 동의어 많이 나와요. 네, 출제하시는 분이 어떤 동의어를 내실지는
어떤 단어를 내실지는 모르기 때문에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 니꼴, 보험자 니꼴,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 니꼴, 거기가 어디냐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자, 보험자가 있다면 가입자가 있어요. 왜? 보험이니까요. 그러면 가입자는 누구냐?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입니다. 또는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 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셔야지만 가입자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근데 놓치고 가는 게 있어요. 이렇게. 예, 노인장기 요양보험을, 그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이걸 가입한 사람이 국민인데, 예, 이 보험자와 가입자의 개념도 살짝 놓치는 건, 이 제도가 2008년 7월 1일 날 시작이 됐고요. 자동 가입이 됐어요. 우리가 보통 보험을 가입할 때는, 예를 들면 암보험 가입하실래요? 예, 어디십니까? 예, 땡땡 화재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러세요? 아, 땡땡 화재가 사업자가 된 거죠. 예, 그리고 나한테 물어봤으니까 제가 가입자가 된 거고요. 근데 노인장려보험 제도는 2008년도에 시작할 때 가입하실래요? 라고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그냥 대한민국 국민이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사람이면 자동 가입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보험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놓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험 맞습니다. 자동 가입만 됐을 뿐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하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업을, 노인장 요양보험 사업을 관장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왜? 대한민국에서 노인장 요양보험 제도 만들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노인장 요양보험 제도를 만듭시다. 아, 예. 대통령이 하셨겠죠. 예. 자, 그분이 딱 이 제도를 만들고 이 노인장 요양보험 사업을 어디서 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장을 맡긴 거예요. 저기 보건복지부 장관님이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관장하십시오. 그랬더니 보건복지부 장관님이 아, 예, 제가 하지요. 라고 관장을 맡았어요. 그 다음에 이분이 이 사업 누가 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저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을 좀 하시지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오답으로 뭐가 많이 출제가 되는 거냐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노인장기 요양보험 사업을 진행한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장기 요양보험 사업을 관장한다. 이렇게도 해요. 그럼 다 틀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관장을 하는 곳은 보건복지부 장관이고 사업을 하는 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 가입을 하는 사람은 국민입니다. 이렇게 개념이 정확하셔야 된다고요. 이거를 혼동시키는 문제가 나왔을 때 이제 오답으로 가시는 거예요. 네, 자, 되셨을까요? 네, 자, 뭐를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이건 보험입니다. 그 다음 가겠습니다. 자, 보험에 가입이 되었어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암보험에 가입이 돼서 암보험을 쓰시려면 예, 암에 걸려야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노인장기 요양보험에 급여를 받으시려면 대상자의 인정 기준이 있어야지만 돼요. 여기에 부합이 되셔야지만 네, 우리가 이 등급을 신청할 수 있는 또는 등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자, 우리 표준교재 책에는 너무 헷갈리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요. 저도 책을 쓴 작가지만 제가 언어 수준이 부족한 건지 책에 나와져 있는 대로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너울샘만의 방식으로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어떻게 나눈 거냐? 이렇게 나눈 거죠. 65세 이상이면서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 위아래 차이점이 구별이 되실까요? 네. 자, 위에 65세 이상이라면 그냥 질병이면 다 됩니다. 심지어 교통사고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65세 미만이라면 노인성 질병밖에 안 돼요. 그럼 딱 명시된 질병명 코드까지 표준 교재에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노인성 질병은 내려오셔야 돼요. 첫 번째가 치매고요. 두 번째가 뇌혈관성 질환입니다. 네, 뇌졸중을 바꿨어요. 뇌혈관성 질환이라고 좀 범주를 넓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세 번째가 파킨슨 병입니다. 자,
표준교재 50페이지에 질병 코드가 분류표가 있는데요. 뇌혈관성 질환 안에 들어가는 것 중에 기억하셔야 될 게 지주막과 출혈. 이거 지주막은 뇌의 일부 막입니다. 그래서 뇌혈관성 질환에 포함이 되죠. 그 다음에 뇌내 출혈입니다. 여기도 뇌에 해당이 되고요. 그냥 뭐 뇌혈관성 질환 이렇게만 나오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주막하 출혈로 인해서 라고 하는 질병명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질병명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선생님들이 읽으시면 이해가 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의학을 지식을 조금 요구하는 것만 제가 두 개를 가지고 왔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65세 미만이라면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을 때만 선정 기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둘 다의 공통점은 있어요. 세 가지의 내용이 교집합, 다 해당이 되셔야 되지만 가능하다는 거. 그렇지 않다면 해당해서 이제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시험 문제 출제할 때는 60세의 그러니까 앞을 먼저 갈게요. 여기 나왔던 거 하나 쓸게요. 지주막하 출혈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수행이 어려운데 이분의 나이는 58세이다. 그럼 대상자가 될까요? 안 될까요? 해당이 되지요? 네. 65세 미만이시고, 지금 해당하는 지주막하 출혈을 가지셨고, 일상생활이 안 된다고 명시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개념이 정확하셔야지만 돼요. 이 개념을 놓치시고 해당자를 고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온 영상과 전혀 별개인 것들이 있어요. 이제 병원에서 계시는 분들.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거나 병원 치료에 해당하시는, 진행을 하고 계신 분들은 등급 선정 조건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런 내용도 같이 알고 계셔야지만 대상자를 찾아내는 문제를 수월하게 풀어 가실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음 가겠습니다. 자, 보험이라는 거 또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암에 내가 진단을 받았어도 내가 받은 암의 진단이 이 보험에서 요구하는 판정을 해 주셔야지만 내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어요.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도 마찬가지죠. 아까 대상자 선정 조건에 해당이 됐다고 하더라도 공단에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곳에서 당신은 저기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이거를 받아야지만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인정을 해달라고 신청하셔야 되고 판정을 통해서 결과 통보를 받으셔야지만 돼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인정 신청을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신청자 조건에 맞아야 됩니다. 본인이거나 본인의 가족 또는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이거나 관할 지역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치매 안심센터의 장,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신 가족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여기 새로 등장했어요. 치매 안심센터 장. 기억하셔야 되겠죠? 제가 1강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추가적인 내용이 들어왔을 때 문제 내기가 가장 수월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치매 안심센터의 장, 예전 책에는 없습니다. 이거 새로 등장한 거예요. 이런 건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치매 안심센터의 장도 신청 조건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장군수 구청장. 우리나라는 나를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가족이 아무도 없다면 시장군수 구청장님이 나의 법적 대리인이 되십니다. 오답으로 많이 쓰는 게 뭐 통장님 안 됩니다. 통장님은 법적 대리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장군수 구청장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이제 이분들이 신청하는 거 어디다 신청합니까? 당연히 사업을 진행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합니다. 그러면 신청을 하시면 조사단이 나와서 조사표를 가지고 와서 조사표에 기입을 하세요. 어느 조사단이 올까요? 당연히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공단 직원이 옵니다. 사업자에 해당하는 직원이 오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거를 말 바꾸기로 오답을 자꾸 내요. 노인장기 요양 기관의 뭐 직원이. 그분들은 아직 올 군번이 아니세요. 왜냐 이게 등급이 나오시고 계약을 하셔야 조사를 이렇게 오시는 거지 그분들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조사표를 가지고 가시면 등급 판정에 들어가세요. 1차 판정은 뭐냐면 컴퓨터가 합니다. 컴퓨터. 그런데 이제 그 판정 후에 최종 판정을 어디서 하냐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하나가 빠졌네요. 오타. 위원회. 이제 위원이 아니라 등급판정
위원회에서 최종 판정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완료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이제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통보가 오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럼 이제 판정의 결과가 있겠죠. 예, 등급자와 등외자로 나눠집니다. 자, 등급자는 또 급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1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그 다음에 인지지원 등급. 이렇게 현재 우리나라는 6개의 등급 범주로 나눠져 있고요. 점수가 있습니다. 점수는 암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예, 이 등급자 몇 등급입니까? 라고 찾는 문제를 풀어내시려면 점수를 모르고는 풀기가 어렵고요. 많이 두 가지를 외우시려면 어렵습니다. 두 가지가 뭐냐? 1등급이야 하나밖에 없지만 95점 이상이요. 그렇죠? 그런데 2등급은 75점에서 95점까지, 3등급은 60점, 75점 이렇게 외우시면 암기가 잘 안 돼요. 앞자리만 외웁니다. 예, 1등급 95, 그러니까 95, 그 다음에 75, 그 다음에 60, 그 다음에 51, 그 다음에 45, 그 다음에 45점 미만. 요렇게 오시면 돼요. 예, 그러면 뒤에다가 요거 하나씩 하나씩 끌어내리게 하시면 되잖아요. 95가 요로 가면 되고, 75가 요로 가면 되고, 51이 요로 가면 되고, 그러니까 앞자리만 95, 75, 60, 51, 45, 45점 미만. 95, 75, 60, 51, 45점, 45점 미만. 이거 3번만 하면 다 외우시던데. 제가 수업 시간에 해보니까 그렇거든요. 네. 그렇게 하셔서 만약에 문제를 푸실 때 48점, 48점이 어디더라? 45점 이상이었고, 머릿속에 끌어내리기 해서 51점. 이렇게 하면 48점이면 1, 2, 3, 4, 5. 5등급이잖아요. 그러면 64점. 네, 75점 끌어내리게 하시면 1, 2, 3등급이고요. 그렇죠? 80점. 그럼 95점 끌어내리게 하시면 2등급이고요.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예, 금방 안 되면 외우시면 됩니다. 앞자리만. 뒷자리 빼놓고요. 그렇게 하셔서 점수에 해당하는 그 점수가 몇 등급인지를 정확히 찾아가시면 돼요. 단, 두 가지, 요 하나는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 5등급자와 인지지원 등급은 점수가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치매로 딱 치매 가진 사람입니다. 라는 소견서를 첨부해서 딱 인증을 받으셨을 때만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이 판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은 점수 외에도 치매 환자라는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만 돼요. 예, 그런 부분까지 참고로 기억해 주시면 등급자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갑니다. 자, 예, 이제 판정 결과를 통보하는 거예요. 예, 5등급 플러스 인지지원 등급까지 등급자에 해당이 되셨다면 판정 결과가 통보가 되는데, 네, 요것도 변경됐습니다. 2023년 내용에서 2024년으로 가면서 변경된 거예요. 자, 유효기간은 최소 1년 이상에서 최대 4년 6개월까지 산정합니다. 그 산정하는 조건은 공단이 하는 거예요. 저희는 받는 분 표를 봐야지만 이용 계획서라든지 인정서를 봐야지만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 범위가 좀 넓어졌어요. 네. 그 다음에 유효 기간을 산정하실 때 이 갱신의 등급에 해당하는 그 갱신하는 조건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을 하는 경우에 1등급 같은 경우에는 4년, 그 다음에 2등급에서 4등급까지는 3년, 그 다음에 5등급에서 인지지원 등급 같은 경우에는 2년입니다. 그러니까 4, 3, 2 이거 갱신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난이도를 살짝 어렵게 낼 때는 이 부분을 가지고 출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제 다음 갑니다. 자, 이제 등급을 받으셨으니까 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조건이 해당이 되셨어요. 예, 그러면 노인장기 요양 급여의 종류는 크게 몇 가지일까요? 예, 3가지입니다. 이거부터 개념을 잡고 가셔야 돼요. 첫 번째가 재가급여, 두 번째가 시설급여, 세 번째가 특별현금급여입니다. 네. 자, 그 중에서 이제 재가급여. 재가급여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제일 많죠.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 6가지입니다. 자, 이거 시험 문제 출제하게 되면 요런 내용들, 색깔이 좀 구분한다고 했는데 눈에 확 안 띄네요. 예, 제가 이렇게 줄을 좀 쳐드리도록 할게요. 요 단어들을 기억하시면 바로 답이 보여요. 예, 깊이 생각하시고 다시 읽으시면 아주 많이 혼동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은 거의 없어요. 그냥 딱 보고 직관적으로 딱 눈에 띄는 거. 예, 왜냐면 그런 단어들을
답을 찾으셨을 때 조금 더 정답이 가까워요. 그것 때문에 시험 보시는 선생님들이 늘 하시는 말이 교수님 고치면 틀려요. 고쳤는데 다 틀렸어요. 예, 그 제가 늘 하거든요. 고치지 마세요. 이렇게. 그러려면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아, 이 단어면 확실해. 그거라고 했어. 이렇게 자신감이 있을 땐 절대 고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길러내시는 것이 어쨌든 네, 고치지 않고 맞추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방문 요약은 가정을 방문해서 이 글자 들어가시면 돼요. 다른 거 저도 안 읽어요. 방문 목욕은요,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가 나오시면 돼요. 당연히 가정은 얘도 해당이 되는 거니까 패스. 네, 방문 간호는 간호 이야기가 들어갈 거고요. 잘 안 돼요. 주야간보호는 일정 시간 동안에, 단기보호는 일정 기간 동안에, 기타 재가급여. 자, 요거 하나만 설명합시다. 자, 왜 얘네는 기타 재가급여입니까? 자, 기타, 기존의 타, 니네들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재가급여, 집에서 생활하시는 재가급여의 서비스를 받는 분한테만 드리는 게 기타 재가급여잖아요. 니들하고 뭐가 다른데 방문 요양부터 단기보호까지는 월 급여 포인트를 가지고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기타 재가급여는 연 포인트를 가지고 하잖아요. 1년에 160만 원 포인트를 주고 그 돈으로 필요한 용구를 제공받을 수 있게. 예, 그래서 복지용구 배우셨죠? 그 복지용구의 용구를 제공한 그게 기타 재가급여입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갑니다. 자, 두 번째가 제가 시설급여라고 했어요. 아까 앞에서 다 하고 왔어요. 네,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이 차이도 알려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특별현금급여. 자, 특별현금급여가 세 번째인데 이 특별현금급여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죠. 네, 여기도 단어 위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도서, 벽지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특례요양비는 장교양 기간이 아닌 요양병원 간병비는 당연히 요양병원에 입소했을 때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거든요.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장기요양 기관에서 비용 청구, 그러니까 비용을 어떻게 지급하고 청구를 어떻게 합니까? 이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장기요양 기관은 공단의 장기요양 급여를 청구합니다. 예. 그러면 청구를 받은 공단은 장기요양 기관으로부터 지급을 합니다. 네. 자,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청구와 지급 사이에 요양보호사를 거쳐가지 않는다는 거. 오답은 뭐겠어요? 네. 요양보호사가 공단에 급여 청구를 한다. 삐 틀렸네요. 공단은 요양보호사에게 급여를 지급한다. 삐 틀렸습니다. 네. 그거 하나만 잘 기억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 가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재원 조달입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도 사업이잖아요. 그럼 이 사업을 끌고 가려면 재원이 필요합니다. 크게 세 가지 3부자 방식을 씁니다. 하나가 보시는 보험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국가 지원금, 세 번째가 본인 일부 부담금입니다. 예,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무료가 아니에요. 공짜가 아니고요. 등급을 받았다고 다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왜? 우리나라 사회보장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서 했어요. 네, 나라에서 제도에 대한 노인복지 정책도 만들어줘야 되지만 개인적으로 노인이 스스로 가족이 대처할 수 있는 사적 부양도 필요하다. 아마도 얘가 사적 부양일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재원 조달의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보험료. 어떤 보험료인 거냐?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죠. 이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노인장기 요양보험료의 비율을 곱해서 산정하고 있어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11%, 12%까지 간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건강보험료에다가 곱하기 11%를 해서 네, 노인장 요양보험료를 추가로 이렇게 지불을 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걷는 거냐면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징수를 해요. 지금 이거가 통합징수잖아요. 예, 통합은 뭡니까? 하나로 걷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걷을 때 장기요양보험료를 곱하기 비율로 해서 같이 걷어냅니다. 그런데 쓸 때는 각각 독립회계로 써요.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료 사업에 쓰고 노인장기 요양보험료는 노인장기 요양보험 사업에 쓰고 그래서 걷을 때는 통합징수지만 쓸 때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하는 거예요. 이걸 자꾸 바꾸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 예.
같이 걷는데 자꾸 독립이라고 그러고 따로따로 쓰는데 같이 쓴다고 그러고 그럼 당연히 오답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국가 지원금이죠. 사업이잖아요. 해마다 이 사업으로 수익이 발생을 해요.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나라에서 당장 뺏어올 거예요. 왜 마이너스 장사를 하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사업이니까 기본 자산, 우리가 사업 자금 있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이것도 해마다 사업 자금이 일부가 필요합니다. 그거는 예상 수익의 20%를 국고에서 먼저 빼서 주는 거예요. 국가 지원금으로요. 20%를 자꾸 오답에서 바꾸죠. 10%, 15%, 몇 프로 다 틀렸어요. 예상 수익의 딱 20%만 국고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본인 일부 부담금이에요. 시설 급여를 이용하면 20%, 재가 급여를 이용하면 15%를 내게 돼 있어요. 자, 이걸 이렇게 암기하시면 안 됩니다. 시설 20, 재가 15. 아니요. 교재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설 20이 아니라 시설 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20이라고 명시가 돼 있잖아요. 왜 그런 거냐? 시설 급여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예, 이렇게 발생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노인형 공동생활 가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은 15%다. 틀렸어요. 이렇게 출제합니다. 왜? 이게 시설 20, 재가 15는 난이도 하문제예요. 그래서 각자 해당하는 항목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암기합니까? 노인요양시설, 노인형 공동생활 가정이라고 하는 시설 급여를 이용하면 20%를 지불하게 돼 있고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 단기보, 기타 재가 급여라고 하는 재가 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15%를 지불하는 겁니다.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제가 지금 한 것처럼 암기를 하셨을 때 난이도 중상 문제를 풀어내실 수 있습니다. 공부는 사실 조금 어렵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시험장 가서 쉽다 생각하지 하 문제만 잔뜩 풀고 가시면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저는 수업 시간에 공부 가실 때 조금 어렵게 가르쳐 드려요. 그래서 머리가 아프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렵게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시험 보고 오시면 교수님 쉬웠어요. 교수님 너무 어렵게 가르쳐가지고요. 예. 그런데 그 말을 듣는 게 좋지. 교수님 가르쳐 준들 했는데 문제 하나도 못 풀었어요. 너무 어려우세요. 이런 소리는 듣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개념 정리할 때도, 왜냐, 이 강의도 사실은 제 제자분들이 가장 많이 들을 거예요. 앞으로 몇 년 동안. 그래서 제가 예, 뭐 시청자가 적든 구독자가 적든 뭐 좋아요가 적든 전혀 저는 지금 신경 쓰지 않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영상 하나 찍어서 복습 강의를 만들어서 저는 매달 제 제자 선생님들한테 단톡방으로 수업 진행하면서 계속 복습을 보내드리기 때문에 아마도 책이 개편이 5년 안에 안 된다면 5년 동안 이 영상은 계속 보시게 될 영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찍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명도 꼼꼼히 좀 하고 나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저소득층이시거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이분들은 네, 40에서 60%를 경감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20% 내는 비용에서 추가적으로 40에서 60%를 또 경감을 받는 거예요. 15%를 내는 것 중에 40에서 60%를 또 경감 받는 거고요. 사실 이건 수업 시간에나 물어보는 질문이지만 뭐의 20%인지는 혹시 아실까요? 뭐의 15%인지도 정확하시고요. 예, 그거는 등급별로 받는 월 포인트 금액 있죠? 그 1등급이면 한 달에 몇백만 원 이렇게 받잖아요. 그 금액의 20%고 그 금액의 15%입니다. 그래서 등급이 높은 등급일수록 본인 부담금 액수가 많잖아요. 그쵸? 예, 그걸 제가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민기초 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면제죠? 그러나 단 비급여 항목은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돼 있어요. 네. 거의 대표적인 게 식비죠. 그래서 국민기초 생활수급권자 뭔 돈이 있어서 밥값을 냅니까?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항목에서 지원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의사소견서와 방문 간호 지시서도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난이도를 올리면 이걸로 출제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반은 20%를 내셔야 되고 40에서 60% 경감받는 분들은 10%만 본인 부담금으로 지불해 주시면 됩니다. 좀 꼼꼼히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는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대감기 하셔서 한 번 더 설명을 들으셔야 되고 또 그래도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교재를 놓고 같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장기요양 급여의 이제 이용 지원입니다. 네, 이거는
등급을 받으셨다면 이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에 맞춰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등급자가 되시면 먼저 두 개의 문서 서식이 가족 기관이나 이제 가족에게 대상자에게 공단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요 장기 요양 인정서와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를 가지고 서비스 받고 싶은 기관에 제출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방문 상담부터 모니터링 실시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네, 이거 이제 계약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쭉쭉쭉쭉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서 안에는 기본 인적사항,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종류와 내용, 안내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안에는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한도액, 네, 이게 아까 그거죠. 제가 월 포인트를 받는다고 했던 거. 등급별로 한도액이 다 다르잖아요. 그 다음 본인 부담률. 네, 이제 이 이용 계획서를 받으시면 재가 급여를 이용하면 몇 퍼센트, 몇만, 몇천, 몇 원, 이거 다 표시해 주세요. 그 다음에 급여 종류와 횟수, 이에 따른 비용이 그곳에 기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인정서와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도 안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까지 알아두시는 것이 이런 문제를 또 잘 풀어내실 수 있고요. 자, 그럼 이제 두 개를 받았으니까 어떤 절차에 맞춰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서비스 신청 접수 및 방문 상담을 먼저 하시고요. 이거에 따라서 서비스 제공 계획이 이제 수립 단계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서비스를 진행할까요? 라는 과정이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서비스 이용 계약의 체결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체결하실 때 계약서 꼼꼼히 읽으시고 서명해 주시고요. 그럼 이제 서비스가 제공이 시작이 됩니다. 네, 이 단계에서 대상자의 어떤 기능 상태와 어떤 욕구가 있어서 이걸 어떻게 충족시켜야 될지를 내용이나 시간이나 방법들을 잘 파악하셔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면 이제 중간중간에 만족스러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모니터링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관에서 이 모니터링을 해서 결과에 따라서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정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종료가 될 수도 있고 더 이어질 수도 있고 이런 과정에 맞춰서 쭉 이어져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제도거든요. 네, 내용의 전체는 없지만 한번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듯이 복습을 하실 필요성은 좀 있을 것 같아요. 보험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험이지만 나라에서 만들었으니까 관장하는 곳이 있었고 사업자와 그쵸? 그 다음에 가입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이 사업에서 내가 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이 어떤 사람인지 살폈다면 그냥 선정 기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인정 신청과 판정 절차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판정 절차 결과가 됐다면 통보에 이어서 어떤 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지 급여의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비용에 대한 청구와 지급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재원을 어떻게 삼부자 방식에서 모으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 그렇죠? 이런 과정들을 한번 제대로 쭉 훑어가시면서 보험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운 건 쉬워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복습. 유튜브가 좋은 게 그거 아닐까요? 한 번 듣고 이해가 잘 안 되면 두 번, 세 번, 네 번 이해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할 수 있다는 거. 사실 요양보호사 강의는 일회성이잖아요. 저도 한 번 수업하면 리바이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디에서 리바이벌을 계속하냐? 유튜브가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링크를 제자 선생님들한테 보내고 이해가 안 되시면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해서 보십시오. 근데 제 말대로 하시는 분들은 진짜 합격 고득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시면 언제든지 또 부분적으로 골라서 시청하실 수도 있잖아요. 다 안 보셔도 되고 그거 꼭 선택하셔서 선생님들 거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3절 나갈 거예요. 자, 3절은 요양보 업무 파트입니다. 자, 업무는 이 서비스 분류표가 시험 문제 사실 가장 많이 출제가 돼요. 이것도 좀 변동됐습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같은 내용도 있지만 바뀐 내용이 있어요. 추가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 있는 거. 요거 잘 파악해 주세요. 네, 인지 지원에 관한 거. 그래서 신체 활동 지원에 들어가는 내용,
가사 일상에 들어가는 내용, 정서적 의사소통에 들어가는 내용, 인지지원에 들어가는 내용, 방문 목욕에 들어가는 내용. 얘도 방문 목욕을 방문 목욕 하나였지만 이렇게 자세히 쭉 내용을 좀 네, 서술을 하고 있거든요.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건강, 기능 회복, 시설 관리까지. 예. 표만 알면 됩니까? 아니요. 표만 알면 최신 문제 못 풀어요. 네. 그럼 뭘 알아야지 더 풀 수 있는 거냐? 다음 장면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여러 개는 아니고요. 일단 두 개를 좀 뽑아왔어요. 네, 그게 뭐냐? 정서지원 의사소통 도움에서 조금 전에 표에 의사소통 도움, 말법 격려 이렇게 나왔는데 시험 문제에 이런 문항이 없어요. 뭐라고 나오냐? 이런 거죠. 비상 연락망을 준비하고 안부 확인을 위한 방문이나 생활상의 상담이나 대화 편지 등을 하는 것은 다음 중 노인장기 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분류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예, 그럼 지금 선생님도 보셨으니까 정서지원 의사소통입니다. 라고 답을 칠 수 있단 말이에요, 금방. 예, 그런데 이건 이걸 보셨기 때문이에요. 아까 표 잠깐만 가볼까요? 예, 이 표에는 제가 지금 읽은 내용이 없죠. 의사소통 도움이라는 글자만 써 있지, 이 표 안에, 예, 좀 전에 제가 읽었던, 어디 있어요? 여기, 비상연락망 준비, 그 다음에 대화, 편지, 전화, 생활 상담, 이런 내용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럼 이거 어디 있냐고요? 표준규제 66페이지 있습니다. 페이지 알려드렸어요. 66페이지 반드시 꼭 읽으세요. 예. 그래서 66페이지에 이걸 풀어놓은 거예요. 세부 항목으로요. 인지지원 서비스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표에서는 인지행동 변화 관리,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딱 세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66페이지에 가보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여기 써있죠. 인지활동,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제공,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한 프로그램 실행, 그 다음에 행동변화 감소 도움이나 대처법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표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책이 중요한 거예요. 네. 문제를 아무리 풀어도요, 이걸 만나려면 몇십 문제를 만나봐야지만 이 문제 같은 거 한두 개 만나거든요. 그런데 표준교재 책 안에는 이렇게 정확하게 잘 서술을 하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 표준교재를 꼼꼼하게 많이 보는 횟수가 있어야지만 사실 고득점도 합격도 수월하게 갑니다. 그런데 책을 다시 읽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책 읽으면 졸리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영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린 요 두 가지를 66페이지에서 잘 보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표준계제 64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를 본인이 좀 꼼꼼히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거. 네, 이 서비스 분류표에 해당하는 내용 중에서 요양보호사가 할 수 없는 제한된 업무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와 간호처치 서비스. 네, 두 가지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내용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네, 제가 준비한 내용들이 다 됐을까요? 아직 하나가 남았네요. 네, 책을 옆에다 놓고 하니까요. 자, 다음 거 두 개 남았네요. 갈게요. 네, 하나는 이제 어떤 거냐면 이거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원칙이 있어요. 이런 건 안 어려우세요. 네, 한 번만 읽어주셔도 노란 글씨만 체크해서 읽으셔도 되거든요. 서비스 제공 개시 전에 확인합니다. 능력은 최대한 활용합니다. 충분히 설명해서 동의를 얻는데 치매 등으로 인지 능력이 저하됐다면 보호자에게 동의를 구해 주셔야 됩니다.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제한할 거고요. 자, 의료행위 하지 않습니다. 그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흡인, 비위관 삽입, 관장, 돈요, 욕창관리, 투약. 경구약과 외용약은 가능하세요. 주사를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응급처치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응급처치를 반드시 진행해 주셔야지만 됩니다. 이거 외에도 나머지 항목이 있어요. 제가 몇 개만 뽑아온 거고요. 이거 한 번씩만 읽으시면 여기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이제 업무에서 마지막 하나가 역할이에요. 이것도 출제 잘 돼요. 네. 아이고, 오타가 자꾸 많이 나네요. 잘 본다고 봤는데. 자,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6가지입니다. 숙련된 수발자, 정보 전달자, 관찰자, 말법가 상담자, 동기 유발자, 옹호자. 네. 자, 이 중에서 이제 단어를 뽑아왔어요. 제가 숙련된 수발자가 뭡니까?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계셔야지만 돼요. 숙련이라는 거가 전문이죠. 전문가가 숙련됐어요. 그분들은 지식과 기술을 같이 겸하신 거예요. 요양보호사 이렇게 되셔야 되고요. 그다음 정보를 전달합니다. 정보 전달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만 두 단어가 없이도 문제는 만들어낼 수 있어요. 보고라는 단어를 보시고 하시면 돼요. 보고한다도 정보를 전달하는 거니까 요즘 이런 걸로 또 문제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관찰, 무엇을 관찰하는 겁니까?
대상자의 변화를 관찰하는 겁니다. 또 투약 여부 같은 거 볼 수 있고요. 그다음 말법과 상담자는 뭡니까? 의사소통이 들어가요. 의사소통. 예, 의사소통. 그래서 의사소통으로 주고받고 이게 말법과 상담자잖아요. 그다음 동기유발자는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진행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거. 예, 그게 동기유발입니다. 그다음에 옹호자는 예, 편들어주기만 알고 계시면 안 돼요. 요즘엔 또 이런 걸 써요. 학대를 당하거나 소외받고 차별되는 대상자 입장에서 예, 이런 게 더 많이 시험 문제 요즘 출제 문제에 들어가거든요. 아마도 책이 개편됐어도 완전 100%다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네, 그 내용과 똑같은 파트는 기존의 문제 유형대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도 그래서 요거 다음에 나오는 문제들을 그 위주로 뽑아왔고요. 네. 자, 여기 내용도 바뀐 내용이 없어요. 제가 아까 단어 몇 개 바뀐 거는 알려드렸죠? 그거 외에는 전체적인 내용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기존에 나왔던 기출을 바탕으로 이제 몇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문제 풀러 가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장기 요양 급여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급여는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1번 노인요양시설, 2번 방문요양, 3번 노인양 공동생활가정, 4번 주야간보호, 5번 방문 목욕. 네, 정답은 1번이죠. 네. 자, 노인이 나왔으니까. 그쵸. 요양자 들어가 있는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예. 네, 여기죠. 그러면 노인형 공동생활가정이 답이 되려면 가정과 같은 주거 요건이라는 단어가 나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가정에서 일상생활 수행 뭐 이런 게 나오면 예, 그건 방문 요양이시고 일정 시간 동안에 어쩌고저쩌고 이런 내용이 나오면 주야가 뭐고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단어를 좀 기억하시면 문제가 빨리 풀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다음 문제요. 자, 2번입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번 장기요양보험 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한다. 3번 교육을 이수한 장기요양 기관의 직원이 방문 조사를 한다. 4번 주야간 보호는 시설 급여에 해당한다. 5번 요양보호사는 급여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다. 정답은 2번이죠. 네, 관장하는 분이 보건복지부 장관이라고 했어요. 자, 이 생활이 어려운 최저생활보장 이거 어떤 건지 기억하시죠? 앞에서 예, 공적 구조죠. 네,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자,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예, 공단 직원이 오십니다. 장기간 기간 직원이 아니라 주야간 보호는 재가급여에 해당이 되죠. 그다음에 급여 비용 청구는 제가 요양보상 가능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예, 자, 아까 내용을 이렇게 개념이 잘 되시면 답이 눈에 잘 보이세요. 그래서 항상 문제보다 개념 정리가 우선을 저는 항상 강조하고 있어요. 다음 갈게요. 3번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재원 조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50%를 부담한다. 2번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다. 3번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본인이 15%를 부담한다. 4번 국가는 예상 수익액의 10%를 국고에서 부담한다. 5번 재가급여 비용은 본인이 20%를 부담한다. 네, 정답은 2번이죠. 네,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자, 국민주생활수권자는요. 자,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게 돼 있고요. 의사소견서 발급은 네, 15라는 글자는 아예 없어요. 일반은 20%, 40에서 60% 경감자는 10%를 부담하시면 돼요. 국가는 예상 수익의 20%,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15%. 그쵸? 자, 다음이요. 4번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인지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1번 병원 운행, 2번 세면 도움, 3번 구강 관리, 4번 의사소통 도움, 5번 인지 행동 변화 관리.
정답은 5번입니다. 인지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거니까 인지행동 변화 관리와 인지자극 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세 가지가 이곳에 들어갑니다. 네, 이거 분류표로 제가 문제 만든 거죠. 자, 병행동행 같은 경우에는 일상 업무 대행이에요. 그래서 얘는 가사미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거고요. 세면도움과 구강관리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그 다음에 의사소통 도움은 정서 지원, 의사소통 도움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5번 요양보호 서비스의 제공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가 입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비위간 삽입을 한다. 2번 서비스 제공 중 알게 된 대상자의 비밀은 동료와 공유한다. 3번 가족의 생활 상담을 해준다. 4번 업무 효율을 위해 수직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5번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네. 우리가 비위간 삽입, 아까 의료행위 할 수 없다고 했죠. 흡인, 비위간 삽입, 관장, 도뇨, 욕창관리, 투약. 예, 경구역 외용량은 제외하지만요. 예, 그래서 1번은 오답이고요. 비밀 유지하셔야 되고요. 대상자만 해당이 됩니다. 모든 서비스는. 가족은 할 수가 없어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죠. 네, 자, 다음 문항이요. 6번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을 준수한 경우는 아까와 문제와 비슷합니다. 1번 대상자의 가래를 흡인한다. 2번 대상자의 선호보다 기관의 규정을 우선시한다. 3번 대상자 인지 능력이 악화되면 서비스를 중단한다. 4번 대상자와 직계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5번 응급 상황에서는 응급처치 우선순위에 따라 처치한다. 네, 정답은 5번이죠. 네, 응급처치 우선순위에 따라 응급처치 진행해 주셔야 되고요. 1번처럼 가래를 흡인하는 건 네, 의료행위니까 하시면 안 되고요. 대상자의 선호를 맞춰서 해주셔야 돼요. 네,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해 주셔야 되고요. 가족 서비스는 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7번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때 대상자의 맥박, 호흡, 투약 여부를 파악하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1번 숙련된 수발자, 2번 정보 전달자, 3번 말법가 상담자, 4번 옹호자, 5번 관찰자. 네, 정답은 관찰자입니다. 자, 여기도 문제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네, 이제 내용 바꾸는 거죠.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요양보호사가 얼얼랄랄라 이런 거 막 써 있으면 숙련된 수발자고요. 네,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뭐 이런 변화 과정이 있어서 그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막 이렇게 되면 정보 전달자. 네,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법을 활용하여 대상자와 상담을 통해서 이런 말법과 상담자. 학대받고 소외받고 예, 이런 어르신 입장에서 편을 들어주고 지지해주는 역할은 그러면 옹호자. 예, 이렇게 풀어내시면 됩니다. 여기도 예, 한 문제로 지금 한 대여섯 개 풀어봤어요. 이런 식으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앞에서 제도의 내용이 좀 꼼꼼하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1시간이 넘어갔거든요. 네, 시간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빨리 끝낼 수 있는 데는 빨리 하고 또 늘어지게 뒤로 갈 수 있는 데는 늘어지고 왜냐면 잘 찍어놔야 돼요. 앞으로 몇 년 동안을 변동되지 않고 사용하려면. 네. 그래서 반복 듣기 하실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잘 찍고 있거든요. 네. 오늘 도움이 많이 되셨을까요? 네. 좀 아직 2024년에 수업이 시작한 데가 많지 않고 예, 그래서 아마도 지금 많이 혼동이 되시는 상황이겠지만 조금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 많이 익숙해질 시간일 거예요. 그래서 저도 준비하는 마음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니까 예, 오늘 이렇게 시청해주신 선생님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예, 2024년도 꼼꼼히 준비하셔서 네, 우리 당당히 시험에 합격하는 그런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너울쌤은 3강 3장 준비해서 내일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